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뭔가 헤어스타일이 좀 변화가 왔죠. 꼭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을 바꿨을 때 심경의 변화가 이제 있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없고요. 제가 아마도 9월 주말 중에 좀 특별한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공지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오늘 제가 1차 시로 진행됐던 수업의 포트폴리오 영상을 남기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카메라로 찍고 있긴 한데 어색하긴 하네요. 화면을 봐야 되나 아니면 밑에 있는 초점을 봐야 되나 렌즈를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고민이긴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 융합교육 세미나에서 들었던 거 하나, 그리고 교육 연구 방법론으로 들었던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 드릴 건데, 이제 크게 내용을 다루는 거는 아마도 교육 연구 방법론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융합교육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변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블로그에는 현재 게재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또 찍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융합교육 세미나부터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 융합교육 세미나 1차 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융합교육 세미나는 제가 현재 2022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융합 전공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남기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라기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개념에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기계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활용하는 부분으로는 이제 기계학습, 언어, 시각, 청각 등의 인지, 해석, 상황 이해 등 추론이 가능한 AI, 이렇게 했을 때는 타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이제 범주를 했을 때는 이제 머신러닝이 있고 그 머신러닝의 하위 요소로서 딥러닝이 있고요. 그렇게 정리를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그리고 전국민 AI 교육을 통해서 추진 전략을 내세우는데요. 생애 주기별, 직군별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과 소프트웨어 AI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총론에 제시가 되는 게 있는데 그 추진 과제를 보시면 미래 대응을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라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 교육 환경 변화 대응 지원에 대해서도 디지털 기반 교육 교수 학습 혁신이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제 기초 소양이 생겼는데요. 기초 소양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어 소양, 수리 소양을 더해서 디지털 소양이라는 것을 이제 함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소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인공지능과 교육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내용이고요.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책으로는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통해서 19년 2월에 명령을 시켰고 19년 6월에는 국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준비, 의지, 가능성 3단계 구성으로서 18년 4월에 상원 특위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육성 전략을 18년도 11월에 제시가 되어 있었고, 이에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진로 선택에 대한 교과목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정보교과가 먼저 제시가 되었고요. 뒤에는 수학교과입니다. 정보교과인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초라는 교과목으로, 수학인 경우에는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교과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학인 경우에는 제가 할 말이 좀 더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고, 먼저 정보교과부터 보겠습니다. 정보교과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의 특성과 인공지능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태도를 기른다라는 첫 번째 학습 목표, 교육 목표죠. 교육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고, 이외에도 3가지가 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학인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수학인데요. 인공지능 수학을 더해서 수학과제 탐구, 아니면 경제 수학, 실용 수학 등등의 진로 교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인공지능 수학은 21년도에 반영됐던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수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중적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에서 수학이 이용되는 사례를 찾아보고 자료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자료를 기반으로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최적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은 인공지능 수학에서 나오는 단원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2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수학에서는 6대 핵심 역량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론, 의사소통, 창의융합,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 등등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는 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됐던 전국민 AI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방안입니다. AI 인재를 가져야 할 핵심 역량으로 5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컴퓨팅 사고력, 이는 저를 계산적 사고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째 데이터 리터러시, 3번째 문제 해결력, 4번째 변화 적응력, 5번째 공익적 사고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 융합교육 세미나의 포트폴리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인공지능 융합교육 세미나에서 다뤘던 내용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공지능이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사례를 한번 봤고요. 국내에서 이제 현재 교과서로도 개발이 되어 있는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에 대해서 이제 교육 내용과, 그리고 이제 관계부처 합동해서 발표했던 전국민 AI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 이제 확산 방안이라고 해서 5가지 역량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인공지능 교육 세미나를 듣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도 교수님의 영향이 제일 컸고, 지도 교수님 뿐만이 아니라 저만의 영향도 있었는데, 학위 논문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쓰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 어떻게 보면은 소스를 더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오늘 이제 다음 영상으로 바로 진행을 할 교육 연구 방법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교육 연구 방법론입니다. 교육 연구 방법론에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때 어떤 연구를 하게 되는지 정의가 나오실 거고요. 나오신다고 하니까 좀 더 뭔가 이상한 표현이죠. 나올 것이고,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 대해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했고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적인 절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서는 1981년 베스트가 제시한 연구의 특징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7가지를 제시했고, 그 7가지 중에서도 제가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싶었던 내용 3가지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일단 실증적인 증거가 기초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확하게 정의를 연구에서 나오는 거는 객관성을 무척이나 중요시하게 보기 때문에 실증적인 증거는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지향적이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왜곡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연구 윤리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연구 결과가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잘못 도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현상을 예측하고 대비하여 통제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할 때 이제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현상을 문제로 삼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해결했을 때 어떠한 기대를 갖게 되는지, 대신에 그 기대 효과가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 효과에서 한계점도 드러날 거고요. 또 다른 제한점이 드러날 거고, 아니면 또 다른 후속 조치의 연구가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목적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교육 분야에서는 어떻게 목적을 갖느냐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교육 수행을 위해서 따라야 할 기준을 세우고 공유 확산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번째, 책무성에 대한 판단 기능이고요. 3번째는 어떤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는 달성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부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제가 요약을 해서 제시를 한 건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구 문제를 선택하고 연구 문제를 만듭니다. 연구 문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퀘스천을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선행 연구들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참고합니다. 선행 연구를 볼 때에는 연구 보고서나 학술 연구들이 제시가 될 것이고요. 대신에 가장 가독성이 떨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되도록이면 연구에서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4번째, 연구 가설을 만들고요. 그 가설을 세울 때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 예측할 줄 알아야 합니다. 5번째는 연구를 계획하고 설계해야 되는 부분, 6번째는 사전 연구를 하고 본 연구를 하게 될 때에 대한 내용을 제시되어 있고, 7번째는 작성 및 투고입니다. 이때 G에서 설명하는 연구보고서 및 연구 논문 작성 후 투고에서는 좀 더 중요시하게 바라보는 3가지를 제시했고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의 유형에는 2가지 제시됩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quantitative study와 qualitative study, 이렇게 2가지가 제시되는데요. 일단은 양적 연구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아야 분석이 가능한 연구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질적 연구에서는 이 양적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제시가 됐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고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적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적 연구에서는 객관화된 척도를 이야기해야 되고요.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객관화된 척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하는 사람에게도 연구자가 생각하는 의도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고,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 대해서 제가 very important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 내용을 넣냐라고 하면 이제 문항이 있을 겁니다. 설문 문항을 만들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나 이거 물어봤어요가 답이 아니라 이 문항이 연구에 대해서 정말 타당한지를 묻는 거와
이 문항은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적 연구 목적으로서는 이제 세 가지 제시가 되어 있고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질적 연구는 발견 지향적이고 서술적이며 귀납적입니다. 무슨 의미를 갖냐면 질적 연구에서는 이제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평가를 하거나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게 있겠죠? 아니 뭐 관찰했으니까 이제 뭐 학습지를 본다든지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관적인 개입이 양적 연구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양적 연구보다 낮고 일반화가 목적은 아닐 겁니다. 사례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화된 연구는 양적 연구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질적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는다가 아니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얻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적 자료랑 양적 연구랑 이제 합쳐가지고서 나타나는 연구가 최근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보겠습니다. 혼합 연구에 대해서 종류는 4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이제 혼합 연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합쳐서 연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혼합 연구는 순차적 혼합, 동시 혼합, 주부 패러다임 혼합, 다층 접근 혼합입니다. 순차적 혼합은 양적한 다음 질적을 보는 상태, 동시 혼합은 양적과 질적을 그 둘이 같이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이고, 주보 패러다임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주된 내용을 양적으로 하고 부된 내용을 질적으로 가져서 양적과 질적의 상호 호혜성을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는 연구입니다. 네 번째 다층 접근 혼합 방법으로서는 이제 층별로 양적과 질적을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초 연구가 있고 이제 Applied Research, Action Research, 이제 그리고 Evaluation Research라고 되어 있는데 행동, 그다음에 위에 Apply가 응용, Evaluation 평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연구에서는 이론의 규명과 새로운 현장의 탐색을 하는 부분이고요. 응용 연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 상황에서 이론적인 개념을 검토하고 진행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부분. 행동 연구는 교육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연구 현장이 곧 문제 현장으로서 이를 부르고 이것을 우리는 교육 현장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교육 연구 방법론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육 연구 방법론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 교육 연구 방법론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이제 수학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을까를 고민했는데요. 이 수강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연구 방법론을 적용을 시킬 때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강을 한 계기도 있고요. 수학 교육 연구 방법론을 듣고 나서 교육 연구 방법론을 듣는 제 입장에서는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영상이 아니죠. 영상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남기는 걸로 했습니다. 원래 한 과목이 더 있죠. 인공지능과 교육이라는 수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교육공학 전공자분들이 듣는 수업인데 그 수업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넘길까 합니다. 1차 시 때 수업을 진행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정확하게 인공지능이 어떠한 요소들이 있고 또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더해서 2차 시와 함께 찍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이번 한 주는 끝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TV, 유튜브 동시에 업로드가 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접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